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더운 여름날입니다. 휴가철이죠. 이 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 전 늘 건강 유의하면서 삽니다. 지금 워낙 시절이 하수상해서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 이거 난립니다. 어제 3부자 회동 했다고 그러죠. 어느 쪽에서는 분위기가 그냥 훈훈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아들 보고 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엇갈립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 이거는 비정상적인 재벌 체제 단면을 드러냈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총수의 말 한마디, 손짓이 이사회 등 공식 의결 기구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엊그제 공개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시서가 그중 하나입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 6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이 지시서라는 거, 이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 개혁해야. 무지하게 꼴 보기 싫은가 봅니다. 아니, 이제 롯데가 꼴 보기 쉽겠어요. 롯데가 좀 악명 높은 기업이긴 하죠. 롯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악명이 높습니까? 악명 높습니다. 그게 일 많이 시키고 월급 짜기로 유명한 재벌이죠. 하여튼 저는 이제 롯데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이제 소문만 듣고 아는 거죠. 롯데 쇼핑에 한때 근무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는 재벌 그룹 중에서는 대우가 제일 좋지 않다. 그러나 사람을 짜고 부려먹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향사설 다 듣고 나서 얘기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 개혁해야, 이런 사설이고요. 경향.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시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한국 재벌 체제에서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총수의 결정이 곧 법이자 준수해야 할 제1의 경영 원칙이 되는 한국 재벌의 관행을 앞세우기만 하면 자신의 경영 일선 복귀가 정당화되고 실현된다는 그의 믿음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이 구멍가게처럼
전근대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는 롯데만이 아니라 한국 재벌의 공통적인 민낯입니다.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합니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 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또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의 기업 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비정상적입니다. 롯데그룹만 해도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은 0.05%입니다. 0.05%. 예. 신 회장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합니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덕이죠. 한국 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 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 이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예. 맞는 얘기죠. 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재벌의 지배구조 행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건 아니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 둘의 싸움이 이런 식으로 추하게 번지지 않았다면은 예.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수 리스크가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거꾸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급속 성장을 해온 배경에는 그 총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순환 출자가 418개 연결고리. 한국 계열사, 롯데 계열사가 80여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자기 맛대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80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재벌 구조는 그 구조가 존재하는 한 총수의 독단과 카리스마와 독재는 말하자면 필요학적 요소였던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왔던 거예요. 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치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실상 그 정해진 규정에 대한 권한밖에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의한 행사를 뒤집으려면은 또다시 또 절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이사장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해요. 이사장이 결단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재벌 구조의 총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그 기업을 위기에서 건져낸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재벌 구조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총수가 결단을 내려서 기업을 수렁에서 건져내면은 또 칭송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기준은 한 가지로만 하고 예외는 그 원칙을 딱 적용할 때 예외가 인정되는 건데 우리는 예외와 원칙을 동시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럴 때는 예외를 맞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원칙을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죠. 경향신문의 사설도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롯데 광고 받아오면서 롯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 인식하라고 뭐 했어. 그리고 이런 한국 재벌의 구조를 혁파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순환출자 금지입니다. 보세요.
재벌 총수의 지분이 뭐 2%도 채 안 되는데 80여 개가 되고 매출이 뭐 거의 몇십조 원에 달하는 이 기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순환출자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순환출자라는 거는 여기 이 돌 빼내 저 돌을 끼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실제로 마지막 순환출자 기업에서 최초의 모기업으로 다시 순환출자를 해주면은 돈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애초에 순환출자를 출발했던 그 기업은 한 푼의 그 재정적 손실도 없이 수십 개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이게 순환출자예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결사적으로 막자고 뭐 시민단체에서 주장할 때 언론들 뭐 하고 있었어요? 하지 않습니까? 뭐 순환출자 문제 진보개혁 진영 언론은 지난 총대선 정부에서도 많이 또 아니 글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많이 초미의 애썼죠. 관심사로 떠올라서 사실 순환투자를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공약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공약을 뒤집고 했을 때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조졌어야지. 뭐 대충 하다가 말고. 얘도 사실 그 롯데그룹의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 재벌의 구조에 있는 겁니다. 구조. 이게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의 총수. 그 사람이 물론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 기업의 근간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나 이제 이게 기업이 성장하면은 성장의 과실은 직원들과 그리고 오너가 동시에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직원들에게는 적혀주고 지가 다 먹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불리고 전체의 지분을 자기가 오로지 하는 이런 구조들 이건 한국 재벌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결단을 내야 되고 그 결단을 총수에게 일임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또 그게 잘 돌아갑니다. 80개 되는 구조에서 전부 주주가 선임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전문 개념이 들어선다고 보면은 그 80개가 자기들끼리 이전 투하고 별 지랄을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 재벌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은 지금 구조에서는 총수체제가 그야말로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의 일탈은 한 기업을 쪼개지 않고 물려주려는 아버지의 욕망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려면은 한 사람에게만 힘을 몰아줘요. 쪼개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격헌재하는 이 양반은 이른바 그 사자의 교육방법을 썼던 거예요. 이게 아들 둘에게 비슷하게 이제 지분을 나눠주면서 경쟁을 시키고 경쟁의 결과 이긴 사람에게 전부를 몰아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몰아주다 보니까 각별히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비슷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둘이 붙는군요. 그렇게 둘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개코의 그 모험이 실패를 했던 거죠. 뭐 이런 거, 그거는 일종의 개인사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잘하고, 어느 놈한테 물어들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본은 뭐 큰아들, 한국은 둘째 아들 이렇게 경쟁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뺏겨야 될 사람이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뭐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재벌사의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뭐 대충 나오는 기사로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거는 그 뭐 이건 삼성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은 딸들이 똑똑해도 하여튼 재산은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이런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들이 만약 둘인데 비슷하게 똑똑했으면은 삼성에도 그런 문제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개인이 돈 벌어가지고 기업한다는데 그 막을 명분은 뭐가 있습니까? 순환출자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업을 함부로 불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잉여가 많이 남지 않으면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환출자 방식에서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순환출자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환출자 막으려고 하면 재벌들이 들고 난리가 나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돈 한 푼 없이 한 80몇 개를 갖다가 순환출자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걸 실제 돈에 의해서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매각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겁니다.
재벌개혁은 어찌 보면은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거기에서 출발할지도 몰라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벌들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우리나라 법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만 되면 되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비자금을 마련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총수 일가가 띵까띵까 하는데 그 회사 돈 쓰면 배임 횡령에 걸리니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조달했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몇 명이서 일가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1,000억을 쓰겠습니까? 조를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부를 승계하는데 혹은 사업을 하는데 이제 불법적인 탈법 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소송에 걸리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그 사회각계가 지금 돈을 뿌리는 비자금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검찰, 경찰, 사법부, 언론계 뭐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죠. 게다가 재벌이 한 사람일 것 같죠?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벌에게 충성하고 그 재벌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구조는 북한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른바 김일성의 백두혈통이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이가 난지에서 마적질을 할 때 자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백두혈통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북한의 세습 독재 귀족이에요. 김일성 일가가 왕이라면 그 백두혈통에 속하는 이른바 만주 마적단 출신들은 저거죠. 귀족이죠, 귀족. 봉건 귀족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귀족들이 김일성 일가들의 세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김일성이가 그 자손에게 무사히 물려줘야 귀족들도 사니까. 마찬가지로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수일가 혼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이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어먹는 인간들이 전부 그런 일을 같이 해내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건데 참 한국 재벌의 구조 뭐 이제 이런 일이라도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찌 보면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이래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씁쓸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 뭐 재벌 뭐 쥐돈 벌어져 지 맘대로 쓰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된 제도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1주 1표 이게 이제 일단 모든 기업들은 1인 1표제가 아니고 1주 1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오로지 합니다. 재벌 같은 경우에는 유동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꼭 51%를 가질 필요 없어요. 한 25%에서 30% 정도만 보유를 해도 경영권 장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유동주식이라 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주 1표제가 갖고 있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인 1표제 출자를 얼마나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한 사람에게는 한 표밖에 주어지지 않는 주식회사 이 구조보다는 협동조합이 낫다 해가지고 협동조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협동조합에 뭐 지금도 저희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해결을 요구할 때는 주식회사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모순이죠. 이런 모순의 충돌은 협동조합이 이제 성공 사례를 많이 이제 갖춰 나갈 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건데, 뭐 그렇게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무능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뭐 청취자들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대는 이제 8월 29일로 마감하고 조합원들이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다시 이사로 진출하는 진정한 조합원의 시대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롯데 가문의 얘기를 하다가 협동조합. 아니 근데 사실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 사실 이 아들놈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을 이기기 전에 롯데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돈 벌어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박정희 때 크게 성장을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그때 박정희 때는 자본이 부족했으니까
오죽했으면은 물론 이제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는 일을 저는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옛날 읽었던 중에서 레이건의 그 동아시아 참모를 했던 사람 중에서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빅터 차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빅터 차가 쓴 적대적 제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과 정사에서 번역돼가지고 진짜 그 밑을 쫙쫙 그어가면서 책 하나를 읽었는데 이게 재본한 게 흥크러져가지고 책 다시 샀던 기억도 납니다. 빅터 차의 분석에 따르면은 60년대에 그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1차 경제 5개년 개발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박정희가 못나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자본 부족으로, 원천적으로 우리는 자본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본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거의 실패로 끝나갈 점, 64년 이때죠. 그때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북한이 훨씬 앞서가고, 남한이 뒤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삐라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뿌렸어요. 도봉산이라도 이런 데 가면은 김일성 장군님 만세하는 그런 삐라 막 내려왔습니다. 삐라라는 거는요, 항상 우월한 체제에서 열등한 체제로 보내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으로 삐라 보내는 거는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반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김종필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외상인가 오히라하고 이제 비밀각서를 체결하면서 뭐 유상 뭐 몇 억불, 무상 몇 억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본 부족으로 그런 우리에게 불리한 대일청구권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지었던 거죠. 이제 그런 사연이 있듯이 박정희는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본을 갖고 있는 신격호를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해서 한국 산업을 일으키자.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정확하게 옛날에 그때 뭐 한국 재계 비사 해가지고 누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때 들은 풍월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껌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때가 이제 대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재벌들은 한국에서 출발했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이병철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는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 롯데가 지금도 매출 규모에서는 한국 롯데에 비해서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간의 이런 이제 리전투구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어디 롯데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들 둘 다 두고 그리고 좀 둘 다 비슷하게 똑똑하고 아버지 생각에는 한 놈에게 어느 놈한테 이걸 재산을 물려줘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경쟁시켜 보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싸움 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중세봉건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구조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중세봉건제도에서 그리고 우리 옛날 양반 가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장자상속제가 생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장자상속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맞이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는 거야. 몰빵. 우리뿐만이 아니고 유럽 봉건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현대는 삼성보다 못한 거예요. 삼성은 다 몰빵으로 내려갔거든. 이건희에게 다 줬고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다 주는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 현대와 삼성가를 보면은 말하자면은 틀렸지만은 몰빵형이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떤 뭐 전체 그룹 전체의 응집력이랄까 등등등. 예. 그런 것들. 참 근데 우리 언론이 그런 걸까요? 우리 이 독자들이 그런 걸까요? 이 가진 사람들의 이전 투구, 악귀 다툼. 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난 사람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의 현대판 귀족들은 뭐 옛날 귀족처럼 큰 군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평민들을 잡아 죽일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 현대판 귀족들은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이 바로 현대판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스캔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길 가다가 술 먹고 뭐 쌈박질 해가지고 한대 좀 팼다든지 아니 음주운전 했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패대기를 쳐요. 그게 결국은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럼 또 웃기는 게 핸드폰 기적이라는 말이 맞아. 그러면은 그런 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당분간 방송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잠정 은퇴. 네. 그래가지고 정해지면 다시 이제 기회 나오긴 한데 그런 것처럼 재벌도 네. 진정한 의미에서 핸드폰 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 귀족입니다. 특히 재벌 2세들은 거의 뭐 자기 같은 비슷한 레벨의 재벌 2세들을 제외하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의 그 해외 유학 간 젊은이들의 어떤 그 그루핑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이 석사를 하버드에서 하고 박사를 미네소타에서 쭉 이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전공이기도 해요.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통 집안에 뭐 서민과 중산층 그 사이 정도 돼요. 근데 학부를 우리나라에서 마치고 간 바로 그 시점부터 그 그루핑의 어떤 폐단이랄까 폐해를 몸소 느낀 거죠. 뭐 지들끼리 가지고 뭐 이런 웬 잡놈이 와가지고 물 흐려 그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 기업 어디 가문의 2세 3세 뭐 손자 손녀들 이런 친구들이 포진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루핑이 한번 되면은 그건 일종의 아성처럼 아무도 접근을 함부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레벨이 돼야 끼워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또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름값이 있는 학교일수록 훨씬 더 심하고 그런 게 있다고. 그거 욕하죠. 사실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서울대, 예. 연대, 고대 해가지고 행정고시, 외문고시, 사법고시 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그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서울대는 서울대만 있고 연세는 연대 있습니다. 그게 비밀 학습 노트가 있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 부르던데 그거는 자기 그룹 외에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수도 없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그런 그 대학에서 합격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하우. 그게 또 수대를 내려오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 노트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절대 남한테 안 주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안 주면서 그 애들 안 끼워준다고 욕할 거 없지.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는 평등하지 않더라도 기회를 균등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통치해 나가는 사람들의 철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 그걸 당연시 여겨버리면은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미국도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뭐 아주 폭력적으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전부 죽여버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침탈한 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하튼, 유럽인들이 북미로 왔을 때는 유럽의 봉건귀족 제도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온 겁니다.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못 살았던 거지. 거기 뭐 있는 놈들만 전부 그냥 대대손손 불을 대물림하는 그런 제도에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평등의 나라다. 사실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 미국을 건설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고.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포드라든지 말하자면 재벌 가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평등 박애 정신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독점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미국이 레이건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의 이명박 때와 똑같은 일을 레이건이 한 거예요. 내가 이명박 보면 레이건이 생각나.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평등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 비교해서 딱히 좋은 나라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 든 사람들 이외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빨 치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서 꽤 산다는 사람들도 이빨 치료 받을 때는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국적은 갖고 있잖아요. 한국 와서 다 치료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 리가 있어요.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은 부의 집중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집단적 의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그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데요. 저는 말하자면은 그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은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권한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에 재벌들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유보금도 많이 쌓아놓고. 유보금만 해도 몇백조 원을 갖다가 쌓아놓겠어요. 그리고 돈 물려주기도 아주 쉽습니다. 저기 가업을 개성해야 되는데 이거 뭐 상속세 제대로 내려면은 도저히 그 주식 팔아가지고 지배주주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아니 그 중소기업 가업성의 경우에는 500억 그걸 상속세에 면세를 시켜주자는 이런 면세를 시켜주는 희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걸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은 1,500억으로 못 올려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돈 1,500억은 가업성계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요. 1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500억까지는 안 내는 겁니다. 새누리당 얘기대로 법이 개정되면 야당이 워낙 반대해가지고 개정을 못했지만은 그러려면 이런 추세를 바꾸려면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 교체될 정권이 어느 놈이었든지 지금은 자정치 민주연합밖에 없으니까 대안이 자정치 민주연합을 할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의 정권으로 더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봉분 귀족 제도로 회귀합니다. 그것도 진짜 극소수의 재벌 귀족만이 행시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몰락하고 필리핀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저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필리핀 몰락하는 거 보십시오. 막사이사이 상의를 제정했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 괜찮은 나라였어요. 물론 뭐 직업에 비교하면 시원찮지만 그때 50년대 60년대에 그 전 세계적으로 피폐했던 데 비하면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그때 마르코스가 집권하고 개판인 놈들이 집권하면서 나라 망가져가지고 지금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이야말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놈들 집안에 가면 한국 사람 뺨쳐요. 그러나 99%는 그야말로 저도 그 세부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누구 초청을 가서 갔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되고 갔는데 별로 가고 싶지 또 않아서 갔기 때문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뭐 호텔 안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관광하고 갔을 때는 이제 호텔에 처박혀 있다가 걸어 나가봤어요. 걸어 나가봤는데 호텔 바깥은 그야말로 진짜 극과 극이더라고. 호텔 안은요. 대한민국 롯데호텔이나 뭐 세계 유수의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필리핀 사람들 유창한 영어에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바깥에 조경하는 물 뿌리는 사람들도 뭐 그럴듯한 제복을 착용하고 쫙 있더라고. 근데 딱 나서는 순간 이건 1960년대 50년대 한국 풍경 그대로예요. 호텔 밖에 나서는 순간 딱 그렇게 되더라고.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가 된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명박근혜 정권 한 몇 대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 걸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예. 아유, 얘기가 길어졌네요. 열변을 그냥. 예, 롯데, 이 가문의 이 잡음,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겠죠. 네.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권운동가죠. 국민라디오에도 초창기 때 출연을 한두 차례 해 주셨었습니다. 네. 박래군 선생,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피부 미용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비아냥조의 그런 비난, 이런 발언을 집회에서 한 혐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까요? 아니, 원래 이제 뭐 국정원도 고소 주체가 네.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기각된 일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이 하진 않았겠죠. 3자가 고발을 했겠지. 예, 그랬겠죠, 아마도. 네. 자, 아무튼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요. 세월호와 관련된 일엔 지나칠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입을 틀어 막으려는 정권의 행태가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뭐 좀 심하게 얘기하긴 했네.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짓궂었네요. 피부 미용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것은 조금 이제 많이 나가신 건데, 이제 개인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공인 아닙니까? 그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아이 진짜 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대응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건 고발 사건이겠죠. 고발 사건이라서 뭐 검찰청 형사부가 수사해서 기소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목을 좀 고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권운동가를 가두고 보복성 기소 추가한 만행. 예, 한겨레가 만행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네. 지난달 이 박래군 씨 구속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운동을 방해하려는 강제 격리로 사실상 의심을 할 만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주장합니다. 박래군 씨는 인권중심 사람 소장으로요. 네.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추모 집회의 주최자인 그에게 경찰은 불법 과격 행위를 주도했다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명백한 탄압이지만 박 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도주하지도 않았고 숨기거나 없앨 증거도 따로 없으니 구속 사유는 애초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굳이 증거를 찾는다면 집회 당시 경찰이 찍은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따위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긴 하죠. 뭐 흉악, 강력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요. 네. 예,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검경은 박래군 씨를 집회 석 달 뒤에 구속합니다. 사법적 필요에서라기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두고 입을 틀어 막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래군 씨 구속 뒤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 4,820명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은 조각보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런 야만과 퇴행에 대한 항의일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겁니다. 혹시 마약... 예. 뭐가 그리 민감한 문제이기에 재갈 물리기를 계속하는지 더욱 의아해집니다. 아니 이게 뭐 보도가 된 것도 아니고 박래군 씨가 뭐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피부 미용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예. 했던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까? 좀 그때 보도가 보도가 안 됐을 대대적으로 거예요. 됐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박래군 씨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실 이런 얘기 이제 뭐 장삼위 사단이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근데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걸 그대로 보도했겠느냐?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마약을 했을 거라는 거는 내가 봐도 이건 좀 심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아니 뭐 그런 현장에 집회 현장에 이거는 항상 경찰에 있으니까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러줬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화를 냈겠죠. 아니 해도 너무해지. 내한테 어떻게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것도 순수하게 전 짐작이고 추리일 따름이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도가 됐다면은 그 보도를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아니면은 뭐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누군가가 충성하기 위해서 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검찰이 누군가의 요구나 누군가의 민원이 없는데 추가로 기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렇게 보도가 됐다면 나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가 됐다면 몰라도 그 보도됐다면 그 신문도 고소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도한 틀림없어요. 보도가 안 됐을 겁니다. 동영상이 돌아다니든지 해가지고 누군가가 우쭈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게 이 사실이 전달이 된 거죠. 이런 놈을 그대로 둘 수 있나 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리가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 박래군 씨를 갖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니까 언론들도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씁니다. 왜 그러면 박래군을 기소했느냐 하니까 이 신문들이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피부 미용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런 발언을 집회에서 한 혐의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혐의명을 뭐 보도할 때는 적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니었으면은 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참 미스터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하튼 뭐 이건 얘기 하나만한 얘기죠.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공인인데 예. 공인에 대해서 궁극의 공인이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사실 기분 나쁜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열을 확 받을 겁니다. 좀 많이 좀 짓궂긴. 안 그래도 자기 동생 평생에 마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열이 받겠지만은 그냥 대통령으로서 뭐 이제 고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소했을 리가 없어요. 고발 사건이겠죠. 그렇죠. 예. 직접 당사자가 하면은 고소고 예. 제3자가 하면 고발인데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면은 저기 뭐 검찰에 전하면 압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테니까 옆에 저기 뭐 수석을 통해서 나에게 대해서 그런 뭐 심한 말을 한 데서 유감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선처하라. 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박래군 소장이 아무튼 얘기가 좀 짓궂긴 했는데 이거를 또 잡아가두고 그렇죠? 그러는 거. 예. 이 정권의 뭐랄까요? 그 굳은 의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의 구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아까 재벌 총수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거 똑같은 거죠. 재벌 총수도 오로지 총수의 안위를 위해서 전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총수가 결단을 내리면은 희한한 일들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1인 총수 체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감히 총수를 이렇게 모욕해? 사회 각 분야를 걸쳐서 순환 출자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순환 출자의 고리는 이제 재벌들이나 언론 권력들이 혼맥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거 전문적으로 연관 분야 한번 있었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야당도 볼 거 없어요. 뭐 박지원도 어디 혼맥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저쪽으로 다 연결돼 있고 뭐 혼맥과 아니 그 대선 시즌 되면은 주 유력 대선 주자들 인맥도 내지는 혼맥도 이런 거 신문들이 쫙 펼치잖아요. 막 한두 면 털어가지고 보면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다 뻗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 이제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어진 PD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이제 딸내미가 커서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뭐 연애를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아니면은 자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회의원 그 자녀하고 결혼시켜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에요? 난 자연스럽게 든다고 봅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디 가가지고 어디 장삼이사에 어디 저기 구멍아기집 아들하고 보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연애해가지고 좋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기왕이면.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돈 집안이 알고 보니까 그 어디 뭐 무슨 유력한 신문하고 또 사돈이었던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한민국 지배 권력의 그 인맥과 혼맥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기 그때 누가 썼더라?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미국에 무슨 학자가 쓴 게 5다리만 건너면은 전 세계 사람들 다 모르는 인간이 없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였나?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참 그 지배 구조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많아 보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하버드에 가서도 재벌 이세들끼리 모임에 함부로 안 끼워주는 그렇죠. 것처럼 그 텀에 사람을 함부로 들이질 않죠.
그래서 자기는 귀족은 귀족끼리, 야, 평민들은 평민들끼리 놀아. 이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겠지만은 사람들이 뭐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최소한 기회는 평등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결과는 불평등할지라도 사람은 다 제각각이니까 결과까지 평등하게 맞춘다면 그거야말로 공산주의고, 예. 기회는 평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계획 과제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지금은 기회가 너무 불평등하거든요. 교육제도 보십시오. 아니, 강남에 있는 애들이 저기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남 근처에 유력한 학원들이 포진해 있고,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고, 학원비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갖추지 않으면 거기서 애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미 서로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총구석에서 공부를 해도 사실 저도 뭐 이제 전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와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학을 들어가 보면은 경기, 서울, 경북 출신들이 우수한 게 아니에요. 어디 촌에 시골에 그냥 심심산골에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에 들어왔던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나중에 또 저기 더 잘 되기도 하고, 그 말하자면은 이제 기회의 평등은 존재했던 거죠. 그 뭐 개체에서 용난다는 게 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애통한 거죠. 뭐 어차피 저야 뭐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 날들을 비교해 보면 살아온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한 60년은 그런 대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뭐 우리 집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부자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중산층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그 중간고리에 있는,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 부친 선친의 직함이 썩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보릿고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이제 인생이 기회의 평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미 나는 기회의 평등 속에서 그 이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별로 애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삶을 시작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첫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놈들은 말이야 100m 앞 정도가 아니라 한 1000km 앞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출발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걸 바꾸려면은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권력을 바꿔야 이게 비로소 첫 단추라도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칼럼 코너 세상 읽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글이 자주 실려서 찾아서 읽어보곤 하는데 예전에 국민 라디오에 고정 출연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전화 출연으로요. 누구죠?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이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제목은 19년 전 거짓말을 또입니다. 네. 예, 이 비정규직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골라와 봤고 조금 긴 감이 있습니다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목은 19년 전 거짓말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무슨 해고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해고제는 그간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나오던 판례를 법제화한 것에 불과할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반 해고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떠드는 논리와 많이 닮아있는 위 얘기는 어디서 누가 한 말일까? 놀라지 마시라. 무려 19년 전인 1996년 12월 5일 노동관계법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배 경총상무가 정리해고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꼭 3주 뒤인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키죠. 자, 그렇다면 19년 전에 도입된 정리해고는 과연 대법원 판례를 단순히 법제화한 것에 불과했을까요? 해고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리해고라는 말도 잘 몰랐던 기업들조차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에 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19년 사이 김영배 상무는 경총의 상근 부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수백만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 판례는 더 보수화되어서 2002년에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지난해 쌍용차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칼자루를 기업에 완전히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해고의 기준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해왔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1996년 정리해고 도입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까지 겹치며 한국 사회는 우울한 격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평생 직장이란 단어는 잊혀졌고요. 비정규직, 저임금, 실업, 그리고 고용불안이 사회 전반을 휘감게 됩니다. 19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거짓말을 듣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것일 뿐인데 왜 호들갑이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거 아니냐? 오히려 늘어가는 해고 관련 법적 분쟁을 줄여줄 것이다. 이제 사기 좀 그만 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도화되면 일반 해고라는 말도 잘 몰랐던 사업장에서 직무평가를 핑계로 인력 감축에 나설 게 분명합니다. 그냥 쫓겨날래? 한 푼이라도 챙겨서 나갈래? 이런 공포를 조장해서 희망퇴직, 명예퇴직, 성행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줄어들기는커녕 일반 해고 관련 소송은 늘어날 것이고요. 법원에서 보수적인 판례 하나만 나와도 해고 기준을 더 완화하려고 덤빌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역시 임금 피크제만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더 낮은 임금 체계, 특히 직무, 성과급과 연봉제 도입으로 연공급, 호봉제라는 단어를 잊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라는 대법원 판례 문구는 도깨비 엉망이가 되어서 또다시 한국 사회를 심각한 우울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가증스럽게도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에코 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경험했죠. 대법원 판례를 제도화하는 것일 뿐이며 해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에코처럼, 즉 메아리처럼 또다시 듣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이간질하려는 농간에 맞서 분노의 화살은 다른 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장,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때보다 수백 배의 이윤을 벌면서도 호시탐탐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자들 말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이윤 피크제를 실시하라고. 그동안 벌어먹은 수백조 원의 이윤에 세금을 매기라고. 그 돈으로 공공부문부터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말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한마디로 바꾸면 권력을 교체하라 그 얘기는. 그게 답이잖아요. 이거 뭐 이 정권이 이 권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은 1% 이익에 봉사하는 정권입니다. 뭐 정리해고제라든지 맹문은 이게 나쁜 경영 상태가 나쁜 기업에다 맞추면 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 당장 월급을 못 주는데 정리해고 뭐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경영 상태가 나쁜 그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도 시킬 수 있게 하자 해놓고 정작 적용할 때는 경영 상태가 좋은데 적용을 합니다. 왜 경영 상태가 좋은데 적용을 하겠습니까? 좋다 혹은 충분히 돌파할 여지가 있는. 예. 아까 뭐 얘기했네.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이익 피크제를 실시해야지. 이윤 자기 피크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건 나도 진짜 이 협동조합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이 경영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게 경영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이죠. 미래협동조합은 자연 감소 위에 뭐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기업은
해고를 뭐 해고 유연성 도입이라는 미명하에서 해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으로써 노동 유연성.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아예 뭐 필요하면은 자르고 필요하면 고용한다. 이게 노동 유연성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하려면은 최소한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가 어떤 기업에서 해고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기업에 취업이 우선 쉬워야 되고, 그리고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한 그 텀에 최소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보장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왜? 돈 드니까. 그래서 해고유연성, 뭐 미국의 경우 하면서 해고유연성을 넣을 때 미국의 경우, 미국은 그래도 해고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유럽 같은 데는 뭐 잘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함부로 해고 안 시켜요. 해고시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고 뭐 이런 방법을 썼으면 썼지, 쉽게 해고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결국 사회적 그 장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죠. 우선 기업들 자르기만 해달라.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이제 기업가들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쥐어 짜가지고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도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늘 사람을 쥐어 짜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뭐 경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오민규 정책위원 뭐 글 참 저는 좋게 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예, 오 정책위원님께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옛날에 나왔었어요. 예, 고정으로 아침 그 뉴스바에 이 비정규직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 주셨었죠. 제가 뭐 종종 그 섭외차 연락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단발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연락드리고 또 고견을 좀 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